자, 그러면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거주자, 비거주자, 세금에 대한 얘기, 원천징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과세가 되면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은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를 합니다. 금융소득이라고 함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외에도 소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일을 해서 버는 거, 근로소득이 있겠죠? 그냥 내가 사업을 해서 버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소득이 있을 거고요. 부동산 임대소득도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뭐 기타 소득도 있을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일시재단 소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소득은 다 합하거든요. 다 합해서 과세를 하는 거, 이거를 종합과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외에도 소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거죠? 내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을 받죠. 그리고 내가 집이 있었는데 집을 팔았어요. 그럼 양도소득이 생기는 거죠. 양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살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퇴직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몇 년간 살고, 그러니까 퇴직이 당장 매년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20년 동안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일어나는 거니까 그때 만약 합산하게 되면 그 해는 너무나 소득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이나 살림소득 이런 경우는 이 종합과세와는 별개로 분류를 합니다. 이건 분류과세를 하는 거죠. 분류과세를 하는 거고. 그러면 종합과세 중에서도 특히 분리해서 과세하는 게 있어요. 용어가 좀 비슷하긴 한데 다른 겁니다. 요 안에서 특히 금융소득에 해당이 되죠. 여기서 이제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있는데, 즉 종합과세에 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과세하고 세금우대 등을 얘기하는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61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61페이지에 보시면요.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해가지고 부부 별도라고 얘기 나오죠. 부부를 합해가지고 2천만 원인 것이 아니라 각자 2천만 원이에요. 각자 2천만 원. 부부 별도. 이거를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타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과 이렇게 종합과세로 합산하게 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얘는 누진세를 적용을 해요.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 해가지고 종합소득 좀 말씀드렸고요. 퇴직소득, 양도소득, 살림소득 이거는 분류과세다라고 말씀드렸고, 과세 방법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득의 종류와 과세 방법에서요. 여러분 제 62쪽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이 있어요. 네. 자,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이라고 해가지고 표가 나오는데, 표에 보시면 1번 비과세가 있고 분리과세가 있죠. 비과세 금융소득 그리고 분리과세 금융소득 이 종류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별표를 치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제외되는 금융소득인 거죠. 제외되는 금융소득. 여기에는 비과세하고 분리과세가 있죠. 자, 먼저 비과세는요, 연금저축 신탁 상품 등의 원가시에 발생하는 이자를 얘기하고, 우리 좀 전에 배웠던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든가 생계형저축, 그리고 제형저축 상품 등 이자 소득세가 없는 이자를 얘기하고요. 주식과 채권의 양도시에 발생하는 매매 차익, 그리고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보험 차익, 이것도 역시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럼 분리과세라는 건 뭐냐면 세금으로 저축이자예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번에 보시면 10년 이상인 장기채권 매입 후 분리과세 신청 시 매입 후 3년 경과부터 발생되는 이자는 30% 분리과세를 한다. 비실명 예금의 이자, 비고유자 금융소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여러분이 이제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소득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 해가지고 쫙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8번부터는 조금 볼게요.
8번에 보시면 국유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가 있고 채권 또는 9번은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10번 10년 미만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그리고 11번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 그러니까 각 직장마다 공제라는 게 있어요. 뭐 교직원이면 교직원 공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럼 거기에다가 저축을 해놓고 그 저축에 이자를 좀 붙여가지고 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12번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게 뭐냐면 친구들끼리 왜 돈 빌려주고 돈 주고 받으면서 이자를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것들이 사실 이자 소득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죠. 예,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은 일단 금융소득이 있으면 거기서 비과세 먼저 빼고요. 분리과세를 뺍니다. 그런 다음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종합과세에 합산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 이제 이자소득 귀속 시기는 언제이냐? 우리 첫 번에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다.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액별 세율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종합과세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즉 내 소득이 얼마냐 그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63페이지에 보시면요 표가 있는데 이걸 외우진 않으셔도 됩니다. 외우진 않으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1.5억 원 초과라는 게 있습니다. 돈 정말로 소득이 합쳐가지고 많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38%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최대 세율인 거죠. 그래서 38%인데 여기에 지방소득세인 10%를 합하거든요. 그럼 3.8이 합쳐지겠죠? 그럼 얼마가 되냐? 41.8이 됩니다. 거의 50%에 육박하는 내가 소득으로 된 것의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산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6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요. 세액 계산 사례가 있는데요.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세액 계산 사례에 이분이 홍길동 고객님의 사업소득이 사업소득은 9천이래요. 사업소득 9천이고요. 금융은 7천이래요. 돈이 많죠? 네, 금융은 7천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에서 큰 거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1번에 나오죠. 그래서 산출 방법이 아래 1, 2 중 큰 금액이다 라고 해서 일단 금융소득의 14%를 곱해요. 원래 이자소득은 일반 과세할 때 14%니까 7천만 원 곱하기 14%를 합니다. 14%를 하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 세액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얼마에 9천이죠? 9천이고 9천에 해당되는 구간을 보시면 앞 페이지 63페이지에 소득세액이 1,590만 원 더하기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더하게 되면 그러니까 1,550 요거는 90 더하기 뭐 200, 8,800이니까 곱하기 3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2,640만 원이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1번. 이게 1번에 대한 결과고요. 자, 2번은 뭐냐면 2천만 원을 떼요. 자, 2천만 원은 14%가 되는 거죠, 무조건. 2천만 원은 14%가 되고요. 금융소득 7천만원에서 2천만 원 뺐으니까 5천만 원이 남았죠? 5천만 원이랑 4천만 원을 더하는 겁니다. 4천만 원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 1억 4천만 원이 되죠? 그럼 1억 4천만 원이 해당되는 구간이 어디냐? 역시 똑같이 35%입니다. 35% 해서요. 1,590 그리고 초과되는 금액이니까 초과되는 금액이 5,200이 되네요. 5,200 곱하기 35% 해가지고 계산하면 3,69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큰 거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 이 돈을 내게끔 한다라는 얘기죠. 이 돈을 낸다. 그래서 이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1,000만 원 정도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선호하게 되고 제한세율을 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예금 상품을 보도록 할게요. 예금 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 있고요. 목돈 운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 번에 돈을 내는 거죠. 한 번에 돈을 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돈 마련. 이건 이제 일정한 돈을 매달 내가지고 목돈을 마련하는 거고, 그리고 주택,
청약저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인데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그리고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식 예금, 별단예금, 당자예금, 가계당자예금이 있습니다. 이건 표로 보도록 할게요. 서로 비교해서 아시면 되는데요. 일단 보통예금은 사실 누구나 가입을 하는 거예요. 대상에 제한이 없죠. 개인이건 법인이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책으로 보시면 몇 페이지가 되냐면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에 보시면요. 보통 예금이 자, 첫 번째 1번 보시면 거래상의 제한이 없다라고 나오죠. 예, 개인이건 법인이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상관이 없고요. 예치 한도도 역시 제한이 없습니다. 저축 한도도 제한이 없고 저축 기간도 제한이 없는 거죠. 다 제한이 없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대신 이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자는 거의 없습니다. 한 0%라고 보시면 돼요. 이자도 굉장히 적고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금인데요. 대신 이제 보통 예금의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고 일단 기본이 되는 예금이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엔 저축예금이 있습니다. 저축예금은요. 법인은 가입하지 못해요. 개인만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는데 개인만 가입을 하니까 보통 예금보다는 조금 이자를 더 줘요. 조금. 그래서 만약에 보통 예금이 0%라면 저축예금은 한 0.2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아주 조금 더 주는 거죠. 상대적으로는 높은 금리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는. 네, 그렇게 되고요. 역시 저축기간도 제한 없고 저축한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기업자유예금에 대한 부분은 책을 보고 얘기를 할게요. 74페이지입니다. 거기서 한번 기업자유예금이 있는데요. 가입 대상은 말 그대로 기업이에요. 말 그대로 기업이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그런 기업 혹은 뭐 국가, 뭐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사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가입할 수 있고요. 지급시는 선입선출이다라고 하는데 선입선출은 뭐냐면요.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먼저 낸 돈, 내가 예를 들어서 1월에 뭐 한 3억을 집어넣고 2월에 1억을 집어넣고 3월에는 5천을 집어넣었어요. 5천을 집어넣었는데 돈을 뺄 때 내가 갑자기 2억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별로 이자를 계산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선입선출 방식입니다. 이게 선입선출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시장금리 수시 입출식 예금에서 MMDA라는 게 나옵니다. 이 MMDA는요, 그 은행에 보통 우리가 많이 예금을 해요. 특히 자기가 이제 급여를 받는 계좌 있잖아요. 그걸 주로 은행에다 많이 만들게 되는데, 은행에다 만들게 될 때 급여를 받는 계좌를 만들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매달 따박따박 급여가 들어오죠. 그러면 거기 그 통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이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그 통장을 중심으로 하게 되겠죠. 결론은 그 사람은 결국은 그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와가지고 정기 적금도 가입을 할 거고 정기 예금도 가입을 할 거고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이 그런 걸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보통 예금이나 저축 예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증권사, 예전엔 종금사라고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CMA라는 계좌가 생깁니다. 그리고 MMF라는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뭐냐면 보통 예금이나 저축 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해요. 그런데 예전에 특히 종금사의 CMA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되게 높게 줬어요. 한 4%? 얘네들은 0%나 0.2 정도밖에 안 준다라고 했잖아요. 4%, 3% 이렇게 이자를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급여 계좌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계좌가 바로 MMDA입니다. MMDA. 자, 보시면 이제 개인과 기업 두 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74페이지에 74페이지 4번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식 예금 해가지고 첫째 줄을 보도록 할게요. 제2금융권의 단기시장 상품, 이게 바로 CMM이 MMF예요. 단기시장 상품에 대항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자라고 얘기를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는요. 거래 금액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이나 저축은 저축 한도가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MMDA는 보면 5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이자를 좀 더 주겠다라는 게 바로 MMDA다. 지금은 사실 많이 쓰진 않습니다. 많이 쓰진 않고요. 자, 75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75페이지에 보면요. 거기 금리 내고 가능이다라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내고한다는 게 우리 뭔지 알죠? 서로 이제 교섭을 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아주 많은 경우, 뭐 예를 들어 1억 이상이라든가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은행과 금리를 협상해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은행 측에서는 예대 마진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도 유치를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 내고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업 MMDA 통장도 역시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 별단 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75페이지에 보시면 자, 별단 예금은 굉장히 중요해요. 따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별단 예금은 이거는 사실은 상품은 아니에요. 상품은 아니고요. 은행에서 필요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계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정의가 나오는데 첫째 줄에 다른 어떤 예금에도 속하지 않는 일시적인 예금 또는 보관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정된 예금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래 약관이 아예 없어요. 거래 약관이 없고요. 해당 자금 성질에 따라서 계좌를 설정하여 건별로 관리하며 거래처의 요구에 의해서 예치증이나 확인증, 영수증 이런 건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자를 안 줘요. 이건 정말 은행이 필요해서 내부적으로 만들어낸 계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이자이나 예금금리 및 수수료 지침을 정한 경우 정결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불이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별단 예금으로 들어가는가 이 대상이 중요하겠죠. 거기에 보시면 자기압수표 발행자금, 자기압수표 발행. 그래서 어떤 통장이 있는데 이제 수표를 이제 갖고 왔어요. 이제 수표를 갖고 와가지고 이 통장에서 이제 수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어넣고 그 수표를 발행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별단 예금이 되고요. 당좌예금, 당좌예금, 거래보증금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뒤로 쭉 넘기시면 76페이지 5번 사고신고 담보금, 그러니까 정말 잠깐 썼다가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번이면 미지급 국고금, 10번에 전화요금, 수납금, 전화카드 판매 대금, 그리고 17번에 조합출자금 이런 식으로 잠깐 썼다가 없어지는 거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로 많이 하게 되는 건 사실 자기압수표입니다. 자기압수표. 그래서 5-2번에 보면 자기압수표가 있는데요. 자기압수표라는 거는 일반 고객의 요청으로 수표 발행 자금을 은행이 수납하였다가 수표의 지급 제시가 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은행이 발행인과 지급인이 되는 수표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홍길동이 K은행에 와가지고요. 10만 원짜리 자기압수표 10장을 발행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수표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용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고 10만 원짜리를 쓸 수 있겠죠? 그러면 10만 원짜리 이 수표를 받은 식당 주인이 와가지고 K은행에 지급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홍길동이가 만든 계좌에 돈이 있으니까 그 돈에서 빼가지고 자기압수표를 주게 되는 거죠. 자기압수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거기 이제 2번에 보시면 지급 제시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일로부터 10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표의 경우는 지급 제시기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이후에 왔다라고 해서 지급을 안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77페이지에 보시면 자기압수표의 종류가 있어요. 아예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죠. 10만 원짜리.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10만 원과 그 다음에 50만 원과 100만 원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아예 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 자기압수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일반 자기압수표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집을 사고 팔아요. 그런데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이 예를 들어서 1억 8천 53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일일이 막 자기압수표로 정액으로 찾아가지고 가기엔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그 금액이 인자가 된 일반 자기압수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반 자기압수표가 되고요. 그래서 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수표 금액을 인자해 주는 거죠. 이런 수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77페이지에 유의사항이죠. 그러니까 수표의 발행인데 다음 사항에 유의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당연히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1번 당연히 실명을 확인합니다.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금액을 기재하고 실명 확인을 하고요. 2번에 보면 무자원 선발행은 금지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무자원 선발행이라는 게 뭐냐? 아까 홍길동이가 K은행에 가가지고 10만 원짜리 10장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사용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홍길동이가 이 K은행이 거래하는 그 통장 안에 10,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거래를 많이 하던 고객이었어요. 이제 그 자기가 잘 아는 그런 이제 텔러분께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내일
내일 돈이 100만 원이 들어오는데 내가 100만 원 들어오니까 그걸 믿고 10만 원짜리 10장을 발행해 주세요. 즉 지금 현재는 통장에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자원인 거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발행해 달라고 하는 거. 이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이 경우는 정말로 징계 사유가 되고요. 감사에 당연히 걸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500만 원 미만의 소액 일반 자기합 수표는 발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500만 원 미만이다 하게 되면 100만 원짜리 몇 개를 발행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거기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발행 절차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말기에 기 등록된 그런 수표 번호가 자동 체번되고 그 번호에 따라서 수표 실물을 꺼내서 해당 전표의그 책임자급 이상 직원이 발행을 하게 되고요. 일반 자기합 수표는 이제 금액을 적은 다음에 투명 테이프 붙이고 뭐 약인 찍고 막 이런 식으로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반 자기합 수표가 이제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번에 보시면 수표 한 장당 1억 원 이상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의뢰인의 고객번호도 성명을 꼭 입력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약인을 찍는다, 뭐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78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78페이지에 보시면 6번 수표의 지급이 있습니다. 자, 지급 처리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먼저 수표를 아까처럼 식당 주인이 갖고 온 거예요. 이거 주세요 라고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당신 이름이 뭐냐 실명 확인을 하고요. 위조는 혹시 변조가 돼 있는가 그거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혹시나 이게 분실에 신고가 된 수표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라는 거죠. 분실, 도난, 그 밖에 사고신고 유무 이거를 확인을 하고요. 혹시 수표 요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수표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횡선 여러 개 찍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횡산 제도의 위반 여부, 그 다음에 수표 뒷면에 배서 유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수표를 지급을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79페이지에 자기합 수표의 사고 신고가 있습니다. 자기합 수표 사고 신고. 자, 이 경우는 여러분 책의 그 80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80페이지. 자, 80페이지에 보시면 사고 수표 신고인이 해야 할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 은행에 사고 신고서 제출 후 미지급 지면서 발급 요청을 하고요. 자, 2번 신문의 분실 공고 또는 경찰관서의 도난, 분실 신고 접수 후 접수증 발급 요청을 하고요. 자, 3번 법원에 공시채고 및 재건 판결 신청을 하고 4번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영업일 이내에 공시채고 신청 접수 서류를 은행에 제출을 하고 5번 은행의 재건 판결문 정본 제출과 수표금 지급 청구를 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또 공시채고라는 것이 뭐냐? 이건 뭐냐면 내가 수표를 분실했어요. 수표를 분실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원에 가는 거죠. 제 수표가 분실이 됐으니까 이 수표가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는 거고 혹시 이 수표를 찾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거를 좀 찾아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공시채고인데요. 그래서 거기 가번에 보시면 둘째 줄에 법원 내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3개월간 채고 기일을 둡니다. 그래서 공시채고는 3개월 동안 공고를 하는 거. 이 수표를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제 공고를 하는 거죠. 그걸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안 와요. 그럴 수 있겠죠. 아무도 이제 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재건 판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재건 판결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첫 번째 줄에 공시채고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케 하여 이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당해 수표의 무효화. 그러니까 이 수표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수표 자체를 무효화시키거나 이건 소극적인 효력이고요. 수표상 채무자에 대하여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형식적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판결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시채고와 재건 판결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갈게요.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에 보시면 자, 사고신고의 접수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일단 자기야 수표 분실과 도난 그리고 이럴 때에는 사고신고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접수를 해서 수표번호 확인하고 만약 전화로 했으면 거기에 답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꼭 다음 영업일까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즉시 등록을 해가지고 일단 지급 정지를 해놓는 거죠. 지급 정지를 해놓고 답번에 보시면 사고신고인에게 권리 행사에 필요한 법적 절차, 공시채고 및 재건 판결을 받도록 한다 해서 방금 이 내용 설명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라번에 보시면 사고신고서 제출 후 5영업일 이내에
50 이내에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 소지인에게 지급할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일단 점유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수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사실은 정당한 소유자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수표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사실은.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건데 이게 분실이 되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된 거잖아요. 신고가 접수가 된 거니까 그럴 때는 당신이 그 신고를 접수를 하고 법원에 접수를 하고 공시체고도 하고 이런 절차를 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줘야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여기에 대해서 이 점유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주지시킨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이제 8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를 보면 사고신고의 철회, 결국 찾았어요. 뭐 이러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철회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답안에 보시면 사고수표의 지급제시지 처리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지급제시된 사고수표는 사고신고서 접수로 인한 지급거절로 부도 반환하여야 하나 사고신고인에게 연락하여 당사자 간에 타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자, 어떤 사람이 수표를 들고 나타났어요. 아까 홍길동에 잃어버렸다라고 했는데 그럼 연락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수표를 갖고 왔습니다. 자, 두 분이 합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뭐 분실을 해서 길거리에 흘렸는데 그거를 주순 사람이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쓰고 식당 주인은 아무런 죄도 없이 수표를 받은 죄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식당 주인과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서로 합의를 하게끔 하는 거죠. 보통은 5대5로 합의를 합니다. 보통은 5대5로 합의를 하고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81페이지에 보시면 라번 사고 수표의 지급 요청 시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서 1번 사고 신고인과 수표 제시인이 합의한 때 보통 5대5로 합의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시를 지급을 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지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급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5번을 보도록 할게요. 5번에 보시면 재건 판결에 의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판결을 선언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하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가 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재건 판결 정본과 지급처분을 받고 지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부분에서 봤었던 우리가 당좌 예금하고 가계 당좌 예금 표로 정리한 부분도 있지만 책에서 그냥 간단하게 요 내용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좌 예금이라는 건 뭐냐면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이나 혹은 사업자의 신용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예금을 얘기하는데요. 수표 및 어음을 지급 수단으로 하는 예금입니다. 그래서 거래 대상자는 여러분 책의 8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있습니다. 중앙에 보면 거래 대상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이렇게 해서 거래 대상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가, 정말 신용이 있는가, 이런 신용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타 예금에 없는 당좌 예금 개설 시에는 거래보증금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당좌 수표라는 게 신용을 담보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출을 할 때 보증금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당좌 예금에 대한 내용이고요. 가계 당좌 예금은 거의 내용이 없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 나오지만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거는 지금은 거의 없어져가지고 판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죠. 전자금융, 신용카드 등의 활성화됨에 따라 현재는 이용하는 고객이 거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일단 표 내용을 중심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별단 예금에 대한 부분은 책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